이번 시간에는 심혈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정맥을 조금 다뤄보고 그다음에 고혈압, 혈관계 문제 좀 다뤄보면서 국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정맥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도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장이 SA 노드에서 AV 노드, 히스번들에서 퍼킨즈 섬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죠. 어, 대부분은 이제 이 SA 노드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전도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동정지, 동차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SA 노드의 정기적인 흑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P파가 없기 때문에 QRS파는 없죠. 그래서 잠깐 이제 심장이 이렇게 쉬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자체는 뭐 SA 노드에 의해서 심장이 잠깐 안 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장이 또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단지 뭐 하트레이트만 좀 떨어질 뿐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트레이트가 떨어져서 요게 이제 섬액으로 가게 되고 대상자의 증상이 있다. 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아트로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감신경 흥분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전도장애에서는 이 동정지 동차단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1도 방실 블럭, 2도 방실 블럭, 3도 방실 블럭, 이 방실 블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선 1도, 2도, 3도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장애잖아요. 전도장애라는 얘기는 결국 P, QRS, T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P는 심방의 문제고 QRS는 심실의 문제예요. 얘는 심실의 이완 문제죠. 결국에는 이 심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국엔 전신에다 혈액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심실이 있냐 없느냐 전도장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P가 어떻고 T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QRS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도는요. P, QRS, T파가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P가 형성됐을 때 수축하는데 0.12초 이내, QRS파가 형성될 때 0.12초 이내, T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P와 R,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요 사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R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R 간격이 0.2초를 넘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결국에는 이 전도장애는 뭐냐면 이 PR 간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 간격이 0.2초를 넘기냐 안 넘기느냐. 근데 1도 같은 경우는요. PQRS, 다시 말해서 이 QRS파가 있어요. 다 있어요. 탈락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 PR 간격에 지연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요 정도가 1도고요. 그래서 1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연장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도 방실 블럭은 지연장애. 그래서 P, QRS, T파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얘가 형성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지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도 방실 블럭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도 방실 블럭은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PR 간격이 좀 길어진다. 0.2초 이상 길어지지만 우리가 택배를 시켰으면은 그 택배의 배달이 좀 늦긴 하지만 택배는 오는 거죠. 이게 택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1도예요. 2도 같은 경우는요. 자, 2도 같은 경우는요. 음, QRS 탈락이 있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QRS 탈락이 어떻게 있냐면 예고를 하는 거죠. 예고를 한다. 예고는 대부분 PR 간격이 지연되는 거. 그래서 PR 간격이 지연되어 있고
그 다음엔 더 지연돼 있고 더더더더 지연돼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QRS 탈락이 생기겠는데 이렇게 지연이 생기면서 QRS 탈락이 이래 있다. 그걸 우리가 이도 방실 블록 중에서도 타입 1, 모비츠 1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고 없이 QRS 탈락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도는 QRS 탈락이 있는 거예요. 심실 수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얘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를 시켰는데 좀 배송이 늦어질 것 같아요. 이게 하고선 배송이 안 와. 근데 배송 지연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안 와.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도 방실 블럭 같은 경우에 예고가 있는 상태의 타입 1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예고 없이 PR 간격이 지연 없이 갑자기 QRS가 탈락하는 것은 조금 심근경색하고 관련이 있다. 예전에 심근경색증을 알았다. 이런 대상자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위험한 방실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도가 있잖아요. 3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 검은색 포인트를 따라가시면 이 SA 노드에서 이 AV 노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히스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히스 속으로 들어갈 때에 대부분은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SA 노드 다음에 AV 노드 그 다음에 히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계성이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차단.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신방과 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신방에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심실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신방의 에너지가 심실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이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3도 같은 경우는 완전 차단이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럼 얘는 SA 노드에 정기적인 흥분 다음에 AV 노드로 와서 히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SA 노드 다음으로 AV 노드로 갔는데 심실 수축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방은 뛰는데 심실은 안 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SA 노드에 의해서 심실이 수축이 돼야 되는데 SA 노드 없이 다시 말해서 반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부반장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부반장이 이제 AV 노드거든요. 이제 AV 노드에서 안 되겠다. 한 번 정도 심실아 뛰어줘라 하고 가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시그널에 의해서 심실이 딱 뛰는데 이 심실이 전신에 혈액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못 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A 노드에서 70회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하트레이트가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심실에서 AV 노드에서 기다리다가 한 번씩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심방 수축이 예를 들어서 70회다. 그러면 심실 수축은 뭐 30회 또는 뭐 40회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신 혈액을 보내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초까지 혈액이 안 가다 보니까 3도 방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어떤 증상을 많이 일으키냐면요, 실신 같은 걸 많이 일으켜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3도 방실 차단 중에서 대상자가 실신했다. 녹화가 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네요. 어쨌든 실신을 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담스톡 신드롬이 발생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장애에서 퍼스트 AV 블록 1도 방실 차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전도장애긴 전도장애인데 전도장애긴 전도장애인데 지연돼 있다. 그래서 지연장애. 라고 표현을 하지만 얘는 QRS 탈락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을 보면은 inferior MI, RCA 쪽에 RCA는 LCA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AV 블록 1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는 QRS 탈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처치는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처치를 하게 된다면은 베타 아니 저기 처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뭐 아트로핀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타 교감신경 홍분제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1도 방실 차단의 원인을 봤더니 이런 베타 차단제라든가 카테키놀 블로커 아니면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는 거죠. 2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는 이제 QRS가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을 하는데 이 PR 간격이 빨간색 할까? PR 간격이 이렇게 지연되고 지연이 안 됐다가 지연되고 더더더 지연되다가 QRS가 이렇게 딱 탈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심실로 P 웨이브 리듬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QRS가 탈락한다. 이걸 우리가 2도 방실 차단 중에서도 2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죠. 아까는 이제 PR 간격이 지연되다가 QRS가 이제 탈락하는 그러한 상태와 QRS파가 탈락을 하기는 하는데 PR 간격 전혀 문제가 없다가 PR 간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QRS가 탈락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모비지 타입 2라고 얘기하고 모비지 타입 1보다는 2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했죠. 어쨌든 2도는요, 피판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어요. 피판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데, QRS 탈락이 생긴다. 라는 게 2도 방실 차단 타입 2입니다. 전도 장애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두 개 비교하는 게 잘 나오거든요. 어쨌든 2도는요, QRS가 탈락하기는 하는데, QRS가 탈락하기는 하는데, 타입을 보게 되면은, 얘는 더 지연되니까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아예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보내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안 오는 그러한 상태,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있다고 생각 타입 중에서도 뭐 하이그레이드 AV 블럭 같은 경우는 뭐 PR 간격이 지연되다가 또는 지연이 안 되다가 뭐 QRS 하나 탈락. QRS 탈락하는 그 간격 자체가 네 번째 탈락한다. 뭐 4대 3.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베리어블하게 뭐 불규칙적으로 뭐 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3도 방실 차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하게끔 해야 되는데 심방 따로 놀고 심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완전히 해리돼 있다.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가 완전 차단돼 있다. 그래서 3도 방실 차단은 완전 차단이라는 이름도 붙이고요. 완전 해리. 그 다음에 독립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웨이브가 AV 내지 전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P판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만 중간중간에 이 알파는 SA 노드에 의해서 생긴 알파가 아니라 AV 노드에 의해서 생기는 알파. 그러니까 P와 R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에서 정기적인 자극이 심실로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해리돼 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이 독립적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컴플리트 하트 블럭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실신 상태가 더 많이 생기고 돌연사가 잘 생기기 때문에 산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 심박동기 습입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에서 1도, 2도, 3도 방실 차단 중에 인공 심박동기가 꼭 필요한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도 방실 차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도 방실 차단 중에서도 뇌혈류가 감소되면서 실신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아담스톡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부정맥 중에서 번들 브릿지 블럭이 있어요. 번들 브릿지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까지는 번들 브릿지 블럭에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프트 쪽에 있는 번들 브릿지 블럭하고 라이트 번들 브릿지 블럭은 누가 더 힘이 세냐면
라이트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그죠? 라이트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수축을 하면은 레프트가 수축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힘의 파형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번들 브릿지 블럭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알파가 좀 이렇게 물론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레프트 번들 브릿지 블럭 같은 경우는 이 우심방에서 수축을 하고 우심실에서 수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어, 레프트 벤트리클에 전달하는 힘이 떨어져요. 얘는 훨씬 더 힘이 더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힘이 모자라다 보니까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생기는 이러한 파형이 레프트 번들 브릿지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조금 더 심각한 상태죠. 근데 어쨌든 심실이 수축은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번들 브릿지 블럭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라이트 번들 브릿지 블럭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형이 형성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맥 중에서 부정맥을 이제 판독하는 건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맥을 우리가 다 판독할 수는 없습니다. 심방이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 이 두 가지만 파악을 하세요. 그럼 충분히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 심방이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 심방에 문제가 생기면은 P파에 문제가 생길 테고, 심실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QRS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심방이든 심실이든지 간에 부정맥의 종류는 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빈맥이냐, 조동이냐, 조기 수축이냐, 세동이냐. 자, 빈맥은 말 그대로 뛰기는 뛰는데 비어있는 맥박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뛰는 게 아니죠. 뛰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심방에서의 빈맥이냐, 심실에서의 빈맥이냐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방의 상황에서의 부정맥, 이러한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심실이 문제인 거예요, 심실이. 그다음에 이 세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심장이 있으면은 뭐 심방이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에서 심방이 세동한다. 세동한다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동은 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심방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심실로 혈액을 보낼 수가 없게 되면서 이 심방에서 혈액이 정체가 됩니다. 정체. 정체가 되면 혈액이 정체가 되면은 항상 어떤 질환이 일어나냐면 혈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방에 세동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혈액 정체가 이제 생기면서 보내지를 못하니까 심실로 그래서 혈전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심방 세동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는 꼭 항응고요법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심방이든 심실이든 어쨌든 빨리 리듬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적인 충격요법을 시행합니다. 전기적인 충격요법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빈맥이 뭐고 조동이 뭐고 조기수축이 뭐고 이런 것을 심방에서 일어나는 거와 심실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분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심방 빈맥이다, 심실 빈맥이다 이런 것들을 글자화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글자로 설명하기보다는 EKG 그림을 딱 주면서 이게 뭐냐, 이랬을 때 뭐 어떻게 처치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글자보다는 그림으로 판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접종맥에서 심방의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를 우선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 그림에서 제일 판단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이 알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알파를 찾을 수가 없으면 심실의 문제예요. 알파를 찾을 수 없으면 심실의 문제. 알파를 찾을 수 있으면 심방의 문제라고 우선 판단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맥의 종류가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빈맥이냐, 조동이냐, 조기 수축이냐, 세동이냐. 세동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빈맥 같은 경우는요,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래서 맥박이 빨리 뛰는 것을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우리도 화가 막 났을 때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QR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P, QRS, T 이렇게 있으면 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방이 빨리 뛰기 때문에 얘가 빨리 뛴단 말이에요. 얘가 빨리 뛰기 때문에 P파가 빨리 뛰기 때문에 덩달아서 QRS파가 뛰는 거예요. 또 P파가 또 빨리 뛰니까 QRS파도 따라 뛰고 P파가 빨리 뛰니까 QRS파도 빨리 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간격이 좁아지면서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거죠.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얘가 P파가 QRS파에 막 묻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P파하고 T파하고 구걸이 잘 안 되면서 얘가 이제 발작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작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PSVT 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 빈맥 같은 경우는 심장을 빨리 좀 흥분을 가라앉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데노신입니다. 이 아데노신은 반감기가 10초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줘야 되는 약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을 볼게요. 조동은 지금 심방조동을 보는 거잖아요. 심방조동은 피파가 빨리 뛰는 거예요. 피파가 빨리 뛰는데 QRS는 영향을 안 미치고 빈맥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피파가 좀 빨리 뛰기 때문에 피파가 빨리 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QRS파가 있고 피파가 빨리 뛰고 QRS파, 피파가 빨리 뛰고 QRS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요 파형을 우리가 조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동파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동파형 자체가 좀 나름 그래도 규칙적이면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요게 뭐처럼 보이나요? 자기네들이 쓰는 톱 모양의 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톱니바퀴 조동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얘는 그래도 나름 규칙적으로 피파가 뭐 4개 또는 뭐 3개 아니면 2개 뭐 2개 다음에 QRS 나오고 3개 다음에 QRS 나오고 4개 다음에 QRS가 뭐 규칙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2대1 조동파 얘는 뭐 3대1 조동파 얘는 4대1 조동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대1 조동파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QRS, T파라고 파형에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 F파, 아니, 이 조동파 같은 경우는 PQRST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좀 다른 파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F파, 조동파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어, 피브릴레이션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조동파인데 이 조동하고 세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심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파형이 얘는 그래도 크고 얘는 파형이 작고 그러니까 얘는 피브릴레이션 파 중에서도 큰 파다 그래서 대문자 F를 쓰고요. 얘는 좀 작은 파다 그래서 소문자 F파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 규칙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동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압도 낮은 데다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현재 지금 떨고 있는 심방이 무수축 상태인 이러한 상황. 하지만 이렇게 알파는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이제 대표적인 심방 세동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수축파를 보시면은 조기수축은 P 다음에 이제 QRS가 와야 되는데 심방이 너무 빨리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파 다음에 그 다음에 QRS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바로 막 급하게 흥분해 보니까 QRS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좁아지는데 그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그러한 상태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방 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변형된 피파가 보이고 PR 간격이 단축돼 있고 결국에는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PSVT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 전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요, 이런 부정맥이 있어도 그렇게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세동에서 우리가 심실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에 고여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심방 세동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꼭 항응고제를 추가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심실이에요, 심실. 심실은 이제 알파가 없단 말이에요, 알파가 없고. 우리가 이제 심실 빈맥이냐, 심실 조동이냐, 심실이 빨리 뛰고, 심실이, 어, 예를 들어서 이 심근 조동 보세요. 이 알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심실이기 때문에 전압이 심방보다 10배는 커요. 10배는 크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실이 빨리 뛰거나 심실 조동이거나 파형은 똑같아요. 이렇게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실에서의 부정맥은 심실 조동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심실 빈맥이라고 다 표현을 합니다. 심실 빈맥. 심실 빈맥 중에서도 이렇게 나름 빨리 뛰지만 나름 규칙적인 그런 파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단형 빈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빈맥 중에서도 뭐 전압 크기가 너무 막 불규칙적이고 다양해요. 그걸 우리가 다형 빈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심실 빈맥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물론 심실 조동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이거죠. 비슷합니다. 맥박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박이 있으면은 심실 빈맥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약을 쓰지만 맥박이 없는데 이러한 파형, 심실 빈맥의 파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실 빈맥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실 빈맥은 우리가 뭘로 간주를 하냐? 심실 세동으로 간주해서 빨리 세동을 없애주는 그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조기수축 있죠. 심실 조기수축. 자, 심실 조기수축 같은 경우에는 QRS가 먼저 뛰어버리는 거잖아요. P 다음에 QRS가 있어야 되는데 QRS가 먼저 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파하고 충돌을 해버려요. 충돌을 하면서 전압이 역전이 되거든요. 역전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파형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실이 빨리 뛰다 보니까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심실 수축할 때 영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PVC가 다시 말해서 심실 조기 수축이 연속으로 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심실이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대 PVC, 정상 PVC, 뭐 이렇게 그 조기 수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PVC가 연속으로 연달아서 막 이렇게 나온다.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PVC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PVC 모양을 또 그려보면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데 이러한 파형이 있다가 정상으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파형이 연속적으로 세 개가 일어난다면은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네, 심실 빈맥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PVC가 다시 말해서 심실 조기 수축이 3개 이상 연달아서 나타난 거를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하느냐? 심실 빈맥으로 간주를 하고 치료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실 빈맥은요. PVC가 3개 이상일 때 심실 빈맥으로 판단을 하고 심실 빈맥일 때는 맥박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서 맥박이 없을 때는 뭘로 간주를 하느냐 심실 세동, 심실이 거의 뛰지 않는 상황으로 간주를 해서 빠른 제세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CPR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심실 조기 수축의 파형이거든요. 눈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라든가 이런 그죠? 얘는 이제 2대1
두 번째에서 PVC가 지나가는 거고, PVC 모양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PVC가 연속으로 두 개가 지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세 개부터는 심실 빈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VC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PVC가 있다. 부정맥 중에 슈프라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심장 심실의 위쪽이라는 거예요. 위쪽.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심실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심장의 문제인 거예요. 심장 부정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장 부정맥이 너무 빨리 이제 심실이 뛰다 보니까 요로파형처럼 보이는데 얘가 심실 빈맥처럼 보이는 건지 심방의 빈맥처럼 보이는 건지 DD가 안 되는 거예요. DD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심장을 좀 느리게 뛰어가지고 심실이냐 심방이냐의 문제를 빨리 DD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PSVT 일 때에는 어떤 약제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나요? 아데노신 많이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장을 잠깐 10초 정도 마비시켰다가 다시 심장이 정신 차리게끔 해주는 약제가 아데노신입니다. 얘는 빨리 줘야 돼요. 그냥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뭔지를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심실의 문제인지 심방의 문제인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아데노신을 딱 써가지고 심방의 문제인지 심실의 문제인지 숨겨진 심방의 정기적인 활동의 진단을 돕기 위해서도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뛸 때에 쓰는 약제가 이제 이건 심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심방의 문제. 심방이 빨리 뛸 때 대부분 심방이 발작하는 상태, 심방의 문제예요. 심방의 문제일 때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상황이 PSVT 이런 상황이면 발작성 심방 빈맥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아데노신, 아데노신인데 얘는 이제 반감기가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웨이를 만들어서 이게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을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말셀라인으로 플러싱을 해줘야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동시에 투여해라. 안 그러면 약물이 라인에 지속돼서 이 반감기가 줄어들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 아데노신은 이런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아데노신은 이제 기관지 수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기기 환자들한테는 잘 투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심근경색이거든요. 심근경색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부정맥도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근경색 질환도 좀 잘 알으셔야 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그죠? 관상동맥이 허혈 상태냐 아니면은 이 관상동맥의 허혈을 지나서 이제 좀 거의 막히기 일부 직전 손상의 단계냐 관상동맥의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허혈이냐 손상이냐 배사 단계냐에 따라서 BKG 변화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P, QRS, 피파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배사 단계가 되면은 이 방향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허혈 단계면은 티파가 뒤집어지고 손상 단계면은 ST가 엘리션 되고 배사 단계면은 이상 큐파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ST가 꼭 엘리션 돼야지만이 100%다 심근 손상이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심근 손상이 일어나는 상태가 ST 엘리베이션은 맞기는 맞지만 ST 엘리베이션 전 단계, 하지만 손상의 단계인 넌 ST 엘리베이션 MI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플랫이라든가 아니면은 디프레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MI 하나로 봐서 넌 ST 엘리베이션 MI와
ST 엘리비전 MI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상동맥의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못 뛰니까 혈전의 위험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첫 번째 치료 방침이 운하 치료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BI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몰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산소 주고 그 다음에 혈관 확장제 쓰고 그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무슨 약제냐면은 항혈소판 제제예요. 그래서 항혈소판 제제는 이제 예방을 하려고 이제 쓰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스롬보시스를 그러니까 혈전을 생기지 않게끔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NTG라든가 베타블로커라든가 아니면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가 헤파린 약을 써서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흉통이 재발이 된다면 어떤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NTG를 또 RV를 주면서 계속 EKG 모니터링해서 ST가 엘리베이션 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좌심도자술에 의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든가 스텐트 시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겠죠. 그죠? 근데 진짜 막혔다, 막힌 지 얼마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제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혈전 용해제의 대표적인 약제는요, USA, 미국 애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얘 같은 경우는 TPA 이런 약제들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국가고시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MI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심장 오리진으로 대부분 이제 MI 의심 환자라고 하면 대부분 흉통을 먼저 호소하겠죠.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게 심장의 오리진인지 다른 쪽의 오리진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EKG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심근경색이면은 심장 효소가 나오는지 그죠? 카디악 마커 레벨을 이제 확인해야 되고 이 카디악 마커 레벨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트로포닌, 트로포인 I나 T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 포타블 엑스레이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전문의 진료를 빨리 보고 나서 산소 중요한서 IV 루트를 18게이지 이상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NTG라든가 몰핀 여기에서 이제 모나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모나 치료. 그래서 이 시작을 확인하고 ST 엘리베이션 손상이 강력하게 의심될 때, 넌 ST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허혈이 의심이 될 때, 그다음에 뭐 T 웨이브가 뭐 디프레션 됐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치료 목표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부정맥이 발현이 많이 되는 거죠. 부정맥 발현이 되는 거고 이제 부정맥은 심방의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를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러한 EKG가 보인다고 한다면 얘는 알이 없잖아요. 알이 없으니까 얘는 심실의 문제입니다. 그냥 불규칙하고 이건 대표적인 심실 세동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빨리 해야 되고요. 제세동, 즉시 제세동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맥 약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심실세동이면은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성 산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중탄산 나트륨을 쓰는데 요새는 또 중탄산 나트륨을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을 쓸 때에는 중탄산 나트륨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항부정맥 약제만 한번 골라봤어요. 디국신 많이 나오는 약제죠. 얘는 대표적인
강심제입니다. 강심제. 이 디곡신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디곡신을 복용하는 시간대를 잊어버렸다. 그럼 빨리 복용을 하게 되고 하루가 지났다. 그럼 그 다음날 두 개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는 개만 정해준 용량만 복용해야 된다는 거죠. 강심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부작용이 서백이기 때문에 디옥신 주기 전에 심천 맥박 충분하게 맥박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수치를 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포타슘 수치에 의해서 저포타슘 혈증일 때에는 디곡신의 역할을 못하고 독작용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포타슘 수치를 정말 잘 봐야 되고, 만약에 디옥신을 투여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뇨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타슘을 배설하는 이뇨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 포타슘 혈증에 빠질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둘이 같이 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요, 부교감 신경 억제제이기 때문에 교감하고 부교감은 항상 경쟁의 관계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면 교감 신경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심장이 지금 현재의 심박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동이 없는 뭐 심실 세동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아트로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에피네프린 쓰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항콜린 제제로서 부작용으로 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부각형 목내장 대상자한테는 아트로핀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자, 아데노신 기억나시죠? PS, VTP. 다시 말해서 심방의 빈맥일 때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빨리 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발작성, 그죠? 심장, 빈맥. 이럴 때 우리가 심실성이 아니고요. 심실성 부정맥은 심실상성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심실의 위쪽의 문제다. 그럼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냐? 얘는 심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실의 문제일 때는 아데노신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잠깐 멎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뭐 마그네슘 설페이트야, 뭐 저마그네슘 혈증일 때 쓰겠죠. 자, 그 다음 응급약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의 다른 약제 이름은 아드레날린인데, 얘는 이제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 모두 흥분을 시켜가지고 죽어가는 심장을 이제 살려주는 그런 약제. 그래서 모든 심정지 환자한테 첫 번째로 사용하는. 자, 아트로핀을 쓰지 않습니다. 심정지 환자한테서 에피네프린을 1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바스프레신은요, 대표적인 무슨 약제냐면요, 음, 소변 안 나오는 거, 항이뇨제. 이뇨제. 그래서 소변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소변이라는 것 자체가 수분이잖아요. 수분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액을 갖다가 모은다.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얘도 그러니까 혈압 상승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혈관 수축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심실세동과 맥박이 없는 심실빈맥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네프린하고 바소프레신하고 CPR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도파민하고 도그타민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뭐 교감신경의 효과, 뭐 교감신경제 작용이긴 한데 얘도 이제 심장의 혈액을 증량시켜서 혈압을 올리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면 도파민은 심장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올려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에피네프린, 레보페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요 굉장히 지금까지 알았던 여러분들 뭐 도파, 도브, 뭐 그다음에 ARB 뭐 이런 것들을 심장에다가 혈액을 이제 모아주는 애인데 얘는 이제 말초 동맥을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막 모아주는 애예요. 그럼 얘도 승합제예요. 승합제긴 한데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무슨 부작용이 오냐면은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말초의 동맥을 갖다가 막 수축을 해가지고 피가 막 안 통하게끔 너무 강력하게 수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장으로 이제 모아주는데 중심은 살더라도 말초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에프린프린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은 말초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할 때 이 노에피네프린을 오래 쓰거나 이제 고용량으로 쓰는 사람들은 손톱이 끝이 이제 시커멓게 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약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은 정말 이제 응급 상황, 대상자의 혈압이 정말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쓰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부가적으로 뭐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칼슘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소프로테놀 이런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인공 심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심박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쓰는 부가적인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정맥 치료 중에 전기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심장 리듬 전환술 카디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전기 충격요법인데 전기 충격요법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있어요? 제세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얘는 세동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심방에 세동이 있을 수도 있고 심실에 세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방 세동은 심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 심실, 전신으로 보내는 데가 세동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실 세동이면은 제세동으로 가야 되고 심방 세동일 때는 제세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장 전환술 정도로 에너지가 좀 작은 걸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 발작성 심실 상부 빈맥. 그 발작성 심실 상부 빈맥이 그 PSVT잖아요. 심실 위쪽이니까 얘는 이제 심방이에요. 심방의 빈맥이다. 그다음 심방 조종이라든가 심방 소동 약제가 듣지를 않는다거나 특히나 심방 소동 같은 경우에 빨리 심장 리듬 전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는데 제세동에 비해서 소량의 전류를 심장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 들어올 때 저어라, 파도를 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줄 때에도 심장에서 일으키는 전류가 높을 때 같이 전류를 줘야지 훨씬 상승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시작용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시크로나이즈 버튼인데 이 시크로나이즈 버튼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전압이 큰 데가 심실 수축기 때잖아요. 심실 수축기 때가 QRS 파형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전압이 쫙 올라갔을 때 그때 저 에너지를 착 줘가지고 효과를 착 극대화시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인 충격이 심실이 수축할 때 딱 전기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심실이 딱 수축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기를 줍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우리가 샥을 딱 주더라도 기계가 심실이 수축하기 전까지는 전달을 안 하고 이 심실이 수축을 할 때 동시에 전기가 딱 가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 게 심장 리듬 전환술이거든요. 그래서 심실 부를 때는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전기 샥을 줄 때는 이 심박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심박이 문제일 때입니다. 심박. 그죠? 당신 결절도 결국에는 심방이거든요. 당신 결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심방의 문제거든요. 그다음 심실 빈맥이라고 했지만은 이 심실의 빈맥 중에서도 이제 맥이 있을 때는 그죠? 만약에 맥이 없을 때는 얘는 제세동 해야 됩니다.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심방 다음에 심실, 다시 말해서 SN 노드 다음에 LV 노드로 가서 심방 수축한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심방 수축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심실이 수축해버리는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수축해버리는 그걸 우리가 이제 심실 이 두 개에 수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파형이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파형이 이제 보이는 게 심실조기 수축 PVC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PVC도 모양이 이제 제각각이에요. 뭐 정상 PVC, 정상 PV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두 개가 정상인데 PVC 하나, 두 개 정상 PVC 하나 뭐 이렇게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단, 뭐 3단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PVC가 지나간다는 것 자체는 심장이 정기적인 흐름 자체를 너무 빨리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잘못된 세포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물질을 조금 덜 전달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약재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전기를 전달을 할 때, 전도할 때 관여하는 이온이 뭐냐면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실조기 수축일 때는 나트륨 채널을 블락킹하는 약재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채널 블로커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리도케인, 리도케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 말라리아 약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 근데 이제 리도케인이 국가고시에 나왔으니까 PVC에서 심장의 세포, 심실의 세포의 흥분을 조금 덜 하게끔 치료해주는 게 리도케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제 나트륨 채널 블로커의 약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PVC는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PVC가 됐다거나 아니 연속으로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PVC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생각났어요. 퀴니딘. 퀴니딘 계열의 약제. 맞춤 테른 블로커인데 이렇게 이제 고위험의 심실 조기 수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첫 번째 약물이 리도케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속으로 3개 이상 나가는 PVC 같은 경우에는 뭘로 우리가 간주를 했냐면 심실 빈맥으로 간주를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케이지를 보면은 무슨 파형 같아요? 굉장히 좀 빠르게 뛰면서 빠르다. 규칙적이다. 그죠? 근데 얘가 알파가 보이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얘가 심장이 빈맥하는 건지 심실이 빈맥하는 건지 DD가 잘 안 돼요. DD가 잘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DD 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제 아데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한 심실 빈맥은 아니에요. 실외 관리인 것 같고 PSVT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아데노신을 써서 이게 진짜 심실의 문제인지 심방의 문제인지 당연히 여기서는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파형이 있어도 맥박이 없다면 그거는 무조건 뭘로 간주해야 되냐면요. 심실 빈맥으로 간주를 해서 빨리 제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심실 세동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고시에 나왔었고 작년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심실 빈맥인데 맥박이 없어. 그럴 때 너 뭐 해줄래? 당연히 제세동 해야 되는 거죠. 맥박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심실 빈맥이어도 얘는 심실 세동과 같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보면은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중에서도 디피브릴레이션을 꼭 해야 되는 세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심실 세동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심실 세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얘는 심실 빈맥이죠, 대표적인. 심실 빈맥이나 그러니까 EKG 상의 모양은 심실 빈맥이에요. 하지만 펄스가 없어.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간주를 해서 꼭 디피브릴레이션을 펄스를 가능한 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스톨 상태에서는 이제 맥이 없는 거잖아요. 맥이 없을 때에는 디피브릴레이션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CPR하고 에피네프린 5분 간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왔을 때는 뭔가 EKG의 반응은 있지만 거의 무맥성이거든요. 그래서 무맥성에 그냥 전기 신호가 보이는 것도 하나의 아시스톨 상태로 판단을 해서 샥이 필요하지 않고 빨리 CPR을 시행을 해야 된다. 물론 CPR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형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파형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파형이 또 이렇게 바뀔 때는 다시 재세동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를 주는 기계예요. 디피브릴레이션 하는 법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전기를 주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카디오 버전, 하나는 디피브릴레이션, 재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디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방에 세동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써도 부정맥이 해결이 안 되는 대부분 심방의 문제를 치료를 할 때에는 카디오 버전을 합니다. 카디오 버전을 할 때는 항상 동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버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다음 재세동 할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버튼은 의미가 없고요. 차징을 의사의 오더에 따라서 150주를 할지 200주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샥을 때리면 되는 거죠. 차지 클리어. 그런데 이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재세동 기계 중에서도 이상형 재세동 기계예요. 우리가 이제 재세동도요, 이상형이 있고, 단상형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가 한번 딱 가고 끝나는 게 단상형이고요. 이상형은 에너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작은 용량의 에너지를 써도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한테는 에너지를 적게 주더라도 효과는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계 자체가 단상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줄 때 대부분 한 360주를 줬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200 그 이상형 디피블레이터가 나와가지고 150이나 200줄 정도에도 이 360줄에 버금하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디피블레이터가 이상형인지 단상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맨 마지막에 에너지 줄 수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60이면은요, 얘는 단상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들이 다들 좋아져서 이상형을 많이 구비해놓고 단상형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 부작용이 심하고 뭐 화상 위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자, 근데 패드를 붙이는 것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원리가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SA 노드에서 AV 노드 벡터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벡터 방향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겠지만, 한국 간호과학회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었고, 조금 더 내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 현상에서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덜 불안한 상태에서의 중간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고시 문제가 막 하이 퀄리티 또는 뭐 굉장히 뭐 수준 높은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 간호과학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심통수가 950회라는 얘기는 섬액이거든요. 섬액. 그러면서 폭이 넓으면서 이상한 모양. 폭이 넓으면서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심박동수가 있다라는 거고 대상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해요.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의 섬액일 때에는 우리가 아트로핀을 투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96번은요. 제가 이제 심실 조기 수축이 지금까지 뭐 이런 사용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혹시 이렇게 뭐 PVC를 제시하는 EKG를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PVC를 글로다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VC를 글로 표현한 글이 있길래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예요. 피파 소실 측정 불가능하고 넓고 이상한 모양의 QRS와 반대 공유되는 파. 이런 게 이제 PVC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조기 수축하는 거를 좀 덜 수축할 수 있게끔 나트륨 채널 블로커를 쓰는 대표적인 약제가 바로 리도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심근경색이고요. 심근경색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1시간 정도 강의한 게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URL을 제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특강의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자세하게 중요한 것들만 찝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시청하셔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성인에서는 호흡기계하고 심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를 놓치게 되면 성인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심장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고혈압 약제에서 기본을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뭐냐면은 심장이 있으면은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이 받는 압력이 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동맥이 받는 압력을 이 좌심실에서 보내는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대부분 혈압을 왜 올리겠습니까? 전신에다가 혈액을 보내려고 보니까 이 정도의 힘으로는 안 돼. 조금 더 필요해. 그러니까 착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혈압이라고 하면은 120에 80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0에 80인데 우리가 고혈압이다라고 하면은 그 고혈압의 정의, 기준 이런 것도 좀 알아야겠죠. 140에 90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스톨릭 BP고 요게 다이아스톨릭 BP죠. 이 시스톨릭 BP하고 다이아스톨릭 BP는 좌심실에서 심실이 수축할 때 대동맥이 받는 압력인데 이 대동맥이 받는 압력에서 어떤 판막이 열리냐면은 대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대동맥이 받는 압력이거든요. 이 다이아스톨릭 BP는 뭐냐면요. 대동맥 판막이 닫히면서 생기는 압력이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관상순환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판막의 기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혈압이 굉장히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신에다 혈액을 보내는 데 필요한 힘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장기들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긴다던가 어디가 혈관이 터진다던가 등등등의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압력을 조금 전신에 혈액을 좀 덜 보내더라도 압력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해서 나온 게 이제 고혈압 약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제는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다른 다발성 장기 부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뭐 120의 압력, 130의 압력, 140의 압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CNS에서 조절을 해요. CNS에서 요 정도의 압력이 올려져야겠다. 물론 이제 DD 하는 데도 있지만 CNS를 컨트롤하는 항고혈압 약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심장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알파나 베타 교감신경계를 흥분하는 것을 좀 낮춰가지고 혈압을 낮춰주는 그러한 약제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알파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많이 쓰는 약제고요. 심장 쪽에서는 베타 블로커를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 뒤에 이렇게 롤롤롤로 끝나는 약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실에서 혈압을 형성할 때에 혈관을 조금 낮춰주면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심실에서 나가는 혈액 양이 줄어들면은 압력도 떨어지고 그다음 나가는 양도 떨어지면은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뇨제와 바소다이렉터 이런 약제예요. 그래서 이제 바소다일레이터, 그러니까 혈관 확장제 같은 경우는 먹는 약도 있고 이제 IV 약제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낮추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오랄 하이드랄라진이라든지 히드랄라진 뭐 이런 약제들을 쓸 수가 있지만 지금 당장 혈압이 쫙 올라가가지고 뭔가 터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즉시 작용할 수 있는 IV 제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부작용이 덜 하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바소다일레이터의 대표적인 약제가
칼슘 채널 블로커예요. 이 칼슘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평활근, 동맥의 평활근을 수축하는 건데 수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러한 약제들은 칼슘 채널 블로커 대표적인 약제 니페디핀, 들티아젠, 헐벤, 베라파민, 이소프틴, 무페디핀 이런 약제들이 칼슘 채널 블로커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뇨제 한번 볼게요. 칼륨 감소를 통한 혈압을 저하시키는 그런 루트이고요. 이뇨제는 대부분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칼륨을 배설하는 티아제이드계 이뇨제가 있고요. 칼륨 배설이 굉장히 심한 룹 이뇨제가 있어요. 왜 룹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사구체가 있고 보호관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관이 있고 사구체와 가까운 근위세뇨관 근위세뇨관에서 원위세뇨관으로 바뀌어질 때 요 U자 모양의 고리 여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칼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거의 고리를 블라킹하는 약제니까 여기에서 이 나트륨 흡수를 좀 덜하게 나트륨이 흡수가 덜 되게끔 이제 하는 약제인데 나트륨 흡수가 덜 되게 되면서 포타슘이 이제 배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비뇨제는 저포타슘 혈증을 일으키는 약제다. 티아제이드 마찬가지고요. 나트륨을 흡수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변으로 이제 나가게끔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진 게 이제 이뇨제고요. 요거 두 개 말고도 실은 이제 안조텐신의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 그런 약제. 안조텐신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초 혈관의 저항을 높여서 말초 혈관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귀환하는 혈액량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혈액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고 혈압을 올리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고혈압 약제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블락킹해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의 AC 이니비터라든가 ARB, ARB, 안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로커. 그래서 안지오텐신 얘는 원이고요. 원이 2로 가는 걸 변경하는 거를 블락킹 해주는 거고 얘는 이미 만들어진 2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약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의 대표적인 약제들은요. 릴로 많이 끝나고요. ARB는요. 탄. 이런 약제들은 로잘탄 이런 약제들은 실은 의료계로 써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나트륨 채널 자체를 흡수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칼륨을 갖다가 이제 배설을 시키는 그러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대부분은 칼륨 보존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제. 여기 약제는 아니지만 칼륨 보존 이뇨제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보존 이뇨제는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약제는 스피로 알닥톤 이런 입체성 수업시에 나왔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기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